보고서엔 분명히 있다고 적혀 있는데 왜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거지? 중장님, 그게 사실은 윗선에서 이미 다 손을 써둔 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10억 발의 비축 탄약.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팔아치운 괴물들이 군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빛나 중장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를 향한 총구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알이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아이러니한 상황. 절망의 끝에서 만난 조력자 백영우와 함께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법으로 못 잡는다면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정군 공격 개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와 한 여성 지휘관의 멈추지 않는 진격.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고서엔 분명히 있다고 적혀 있는데 왜 창고가 텅 비어 있는 거지? 중장님, 그게 사실은 윗선에서 이미 다 손을 써둔 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10억 발의 비축 탄약. 대한민국의 안보를 통째로 팔아치운 괴물들이 군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 중장님, 이 안은 위험합니다. 당장 대피하셔야 합니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인다. 정군 탄약고 봉쇄라는 초강수를 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강빛나. 그녀가 탄약고 심층부에 들어선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철문이 잠겼습니다. 누군가 사고를 위장해 그녀를 통째로 매장하려 합니다. 강빛나 중장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를 향한 총구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알이 오히려 자신을 겨누는 아이러니한 상황. 절망의 끝에서 만난 조력자 백영우와 함께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법으로 못 잡는다면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 정군 공격 개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음모와 한 여성 지휘관의 멈추지 않는 진격하지만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타난 의문의 노병은 믿기 힘든 말을 내뱉습니다. 중장님, 시아버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증발한 10억 발의 탄약, 그리고 유언장에 적힌 살생부. 과연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 흑룡회를 상대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완료하셨나요? 이제 당신의 일상에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날 차례입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검은 상복 차림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빈소 안은 서서히 고요해졌죠. 강빛나는 혼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향불이 가늘게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봤어요. 시아버지 오세연 전 육군대장. 30년을 군복 한 벌로 버텨온 사람. 3일 전 아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사람. 강빛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영정 사진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흰 국화꽃 사이에 놓인 영정 속 오세연은 대장 정복을 입고 반듯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 빈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검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들어왔죠. 강 중장님, 저는 고인이신 오세연 장군님의 법률 대리인 박준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강빛나는 봉투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어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오셨네요. 박준서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대답했어요. 장군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반드시 장례식 당일 중장님께 직접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강빛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에 예상보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어요? 박준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모릅니다. 봉투를 전달하는 역할만 부탁받았어요.
강빛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다시 영정을 올려다봤어요. 박준서가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갔죠. 빈소에 혼자 남은 강빛 나는 봉투 입구를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장과 반으로 접힌 문서 한 장이 나왔죠. 편지는 짧았어요. 빛나야, 이 숙제는 내가 풀어야 한다. 미안하다. 강빛 나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시아버지의 필체가 평소보다 거칠고 흔들려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접힌 문서를 펼쳤어요. 문서에는 5개의 이름이 세로로 줄지어 있었어요. 군 수뇌부 인사 3명, 정계 인사 2명. 각 이름 옆에는 계급과 직책, 그리고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강빛 나는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다 맨 위에 적힌 첫 번째 이름에서 시선이 고정됐죠. 국방부 군수국장 이재만 소장. 이름 옆에 달린 메모는 단 5글자였어요. 탄약, 비자금, 시작. 강빛 나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어요. 향불이 절반쯤 타들어갈 때까지 영정 앞을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군단장 관저로 돌아온 강빛 나가 군복 재킷을 소파에 걸쳐놓고 앉은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탁자 위 군용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속 부관 김하사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김하사의 목소리가 긴장된 채로 쏟아져 나왔어요. 중장님, 방금 국방부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어요. 이재만 군수국장이 오늘 저녁 자택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강빛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리스트를 꺼내 첫 번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죠. 사고로 발표됐어? 네. 음주 후 실족으로 잠정 처리됐습니다. 강빛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은 연병장이 보였죠. 내일 아침 일정 전부 비워. 6시에 깨워. 전화가 끊겼어요. 강빛 나는 리스트 위 첫 번째 이름을 바라보다 천천히 펜을 들어 그 이름의 줄을 그었어요. 다음 날 새벽 군단장실 창밖으로 동이 막 트고 있었어요. 강빛 나는 군복을 빈틈없이 갖춰 입고 책상 앞에 앉아 헌병대 수사팀장 오대석 중위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오대석이 들어서며 정중히 경례를 올리자 강빛 나는 말없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재만 군수국장 사망사건, 헌병대 수사권 발동해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거야. 오대석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중장님, 국방부 감찰팀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관할권을 주장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강빛 나가 오대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군단장 직권이야. 이재만 국장의 현장 감식 기록, 부검 의뢰서, 수사관 진술서, 오늘 오후 3시까지 내 손에 들어와야 해. 오대석이 잠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오대석이 두툼한 서류 묶음을 군단장실로 가져왔어요. 강빛 나는 자료를 책상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뜯어봤죠. 베란다 난간 지문 채취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신발 바닥에 묻은 흙의 방향 분석, 현장 사진 24장. 강빛 나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거 봐. 베란다 안쪽 바닥에 무릎 눌린 자국이 2군데야.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면 이런 자국은 절대 안 나와. 오대석이 사진을 받아들고 미간을 좁히며 말했어요. 그럼 뒤에서 누군가가 밀었어. 강빛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래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구령을 외치며 달리는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흘러들어왔죠. 강빛 나가 등을 보인 채 낮게 말했어요. 오준이,
이재만 국장이 재직 중에 관리했던 전국 탄약 재고 현황 보고서 지난 5년치 전부 뽑아와. 지금 당장. 오대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탄약 보고서요? 이재만 국장의 사망과 탄약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중장님? 강빛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탁자 위 리스트를 집어들고 두 번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죠. 오대석이 자료를 챙겨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군단장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빛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시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 5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탄약, 비자금, 시작. 오대석이 가져온 탄약 보고서는 5묶음이었어요. 각 묶음마다 전국 주요 탄약고별 재고 현황이 연도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강빛나는 군단장실 큰 탁자 위에 보고서를 연도순으로 펼쳐놓고 항목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어요. 처음 2묶음을 넘길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3번째 묶음 중간쯤에서 강빛나의 손이 멈췄죠. 수치가 맞지 않았어요. 서류상 비축량과 전년도 2월 수량을 더하면 나와야 할 숫자가 다음 해 보고서에는 아무 설명 없이 훨씬 줄어 있었죠. 강빛나는 계산기를 꺼내 직접 두드렸어요. 1번, 2번, 3번.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5년치 보고서를 전부 뒤진 끝에 나온 차이는 총 10억 발이 넘었죠. 강빛나는 계산기를 탁자에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다가 김하사를 불렀죠. 내일 오전 6시 전 탄약고 봉쇄 명령 준비해. 명분은 전시 대비 탄약 안정성 전수조사야. 김하사가 메모를 받아 적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군단 관할 탄약고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빛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전국 주요 탄약고 전부야. 우선 군단 관할부터 봉쇄하고 나머지는 합참에 협조 공문 올려. 출입은 내 허가 없이 한 명도 안 돼. 김하사가 잠깐 펜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합참에서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강빛나가 보고서 한 장을 들어 김하사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노후 탄약 자연 발화 위험성 보고서가 지난달에 올라왔잖아. 그걸 근거로 써. 명분은 충분해. 김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강빛나는 직접 군단 관할 1호 탄약고로 차를 몰았어요. 탄약고 입구에는 이미 김하사가 미리 배치한 헌병 2명이 차단봉 앞에 서 있었죠. 강빛나가 차에서 내리자 탄약고 관리장교 이석범 대위가 뛰어나왔어요. 중장님, 갑작스러운 봉쇄 명령에 현장이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강빛나가 헬멧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당황할 거 없어. 오늘부터 내가 직접 들어간다. 재고 대장, 반출 기록, 입고 기록 전부 꺼내. 이석범이 굳은 얼굴로 뒤를 따르며 말했어요. 최근 3년치는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그 이전 자료는 문서고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도 돼. 오늘 안에 전부 꺼내놔. 탄약고 내부로 들어서자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탄약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죠. 강빛나는 상자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봉인 상태와 수량 표시를 하나씩 눈으로 훑었어요. 서류와 실물 수량이 또 달랐어요. 강빛나가 이석범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사구역 시열 상자 수량이 대장에는 400이야.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몇 개야? 이석범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대답했어요. 세어보겠습니다. 세지 않아도 돼. 눈에 보이는 거 280개야. 강빛나는 대장을 덮고 이석범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오늘 퇴근 전까지 소명서 올려. 그날 오후 국방부 차관실에 탄약고 봉쇄 소식이 전달됐어요. 차관 최도엽은 소파에 앉아 보고를 받으며 커피잔을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았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강빛나 중장이 군단 관할 전 탄약고를 오늘 새벽부터 봉쇄했고 합참에 전국 탄약고 협조 공문도 올렸다고 합니다. 최도엽이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명분은 탄약 안정성 전수조사입니다. 최도엽이 낮게 웃으며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오늘 저녁 강 중장한테 내가 직접 연락할 거야. 자리 잡아놔. 그날 밤 8시 강빛나의 군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강빛나가 잠깐 멈췄다가 전화를 받았죠. 최도엽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느긋했어요. 강 중장,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갑자기 전수조사라니 현장이 꽤 놀랐을 텐데. 강빛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대답했어요. 차관님께서 직접 전화를 다 하시네요. 최도엽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 내가 그냥 걱정이 돼서요. 장례도 치르고 힘드실 텐데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조사야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봉쇄는 일단 풀어두고 절차대로 천천히 밟으면 어떨까요? 강빛나가 대답 없이 잠시 침묵하자 최도엽이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말했어요. 강 중장도 알다시피 지금 합참 인사 시즌이잖아요. 이런 시점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면 본인 경력에도 좋을 게 없어요. 딸도 이번에 대학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모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강빛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딸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강 중장 가족도, 강 중장 앞날도. 강빛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차관님, 저는 서류에 10억 발이 사라진 게 더 걱정돼요. 조사는 계속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강빛나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리스트를 펼쳤어요. 두 번째 이름 옆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이름은 최도엽이었어요. 봉쇄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강빛나는 군단 관할 탄약고 중 가장 규모가 큰 3호 탄약고 시찰에 나섰어요. 3호 탄약고는 야산 중턱을 깎아 만든 반지하 구조로 지상에서 지하 3층까지 구획이 나뉘어 있었죠. 김하사가 조수석에서 일정표를 펼치며 말했어요. 지하 1층부터 순서대로 내려가시면 전 구역 시찰에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오후 2시에 합참 공문 답신이 오기로 돼 있어서 그 전에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빛나가 안전모를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석범 대위는 탄약고 입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준이랑 같이 지하 3층 재고 대장 먼저 올라와 있으라고 해. 탄약고 입구에서 이석범이 경례를 올리며 강빛나를 맞았어요.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강빛나는 아무 말 없이 지하로 향하는 통로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지하 1층과 2층 시찰은 예상대로 진행됐어요. 오대석이 재고 대장을 들고 옆에서 수량을 불러주면 강빛나가 실물과 대조하며 체크 표시를 해나갔죠. 불일치 항목이 나올 때마다 이석범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 밟으려는 순간 김하사의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어요. 중장님, 지하 3층은 콘크리트 벽이 두꺼워서 무전 신호가 잘 안 잡힙니다. 강빛나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어요. 그럼 올라와서 연락해야지. 지하 3층은 온도가 확연히 낮았어요. 천장에 달린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뿌렸고 탄약 상자들이 천장 가까이까지 빽빽하게 쌓여 있었죠. 강빛나는 안쪽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재고, 대장과 상자 라벨을 대조했어요. 그때 오대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중장님, 저 구역 상자들 봉인 테이프가 다른 것들이랑 색깔이 다릅니다. 강빛나가 걸음을 멈추고 상자를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오대석 말이 맞았어요. 다른 상자들은 군용 회색 봉인 테이프였는데 안쪽 구역 상자 서너 개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강빛나가 이석범을 돌아봤어요. 이게 언제 들어온 물건이야? 이석범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빛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대위,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게 대답이야. 그 순간 지하 3층 전체 형광등이 일제히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공간을 덮쳤죠. 오대석이 손전등을 꺼냈지만 위쪽 계단 방향에서 묵직한 쇳소리가 울리며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빛나가 낮고 빠르게 말했어요. 오준이 계단으로. 두 사람이 계단 쪽으로 뛰었어요. 철문 손잡이를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석범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강빛나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신호가 없었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대석이 손전등으로 천장과 벽을 훑으며 말했어요.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안쪽 어딘가에서 낮은 전자음이 울렸어요. 강빛나와 오대석이 동시에 소리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죠. 검은 테이프가 붙어있던 상자 중 하나 아래 작은 전자장치가 초록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강빛나의 눈이 커졌어요. 엎드려. 두 사람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 순간 탄약고 서쪽 구역에서 첫 번째 폭발이 터졌어요.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강빛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낮췄어요. 연기가 빠르게 공간을 채웠어요. 두 번째 전자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훨씬 가까운 곳이었죠. 그때 막혀있던 비상통로 쪽 벽이 안쪽에서 쾅 하고 열렸어요. 손전등 빛 속으로 육중한 체구의 남자가 뛰어들어왔죠. 6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게 센 머리, 눈가에 깊게 팬 주름, 그러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남자가 강빛나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당장. 강빛나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당신 누구야? 남자가 강빛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백영호입니다. 오 장군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강빛나의 몸이 굳었어요. 세 번째 전자음이 울렸죠. 백영호가 다시 강빛나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예요. 설명은 밖에서 합니다. 세 사람이 비상통로로 뛰어들어갔어요. 등 뒤에서 두 번째 폭발이 터지며 열기가 통로 안으로 밀려들어왔죠. 백영호가 앞장서서 좁은 통로를 빠르게 달렸어요. 강빛나는 이를 악물고 그 뒤를 따랐어요. 야산사면 아래쪽 잡목 사이로 뚫린 작은 출구를 빠져나오자 찬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세 사람은 가쁜 숨을 고르며 잡목 속에 몸을 숨겼어요. 탄약고 위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죠. 강빛나가 백영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오 장군이 보냈다고 했지. 아버님은 돌아가셨어. 백영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강빛나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백영호가 잠시 주변을 살피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독살입니다. 흑룡애가 처리했어요. 강빛나가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백영호가 말을 이었어요. 오 장군님이 탄약 밀매를 막으려고 증거를 모으다가 당하셨어요. 흑룡애는 이미 합참과 국방부 핵심 자리를 전부 틀어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수사 라인, 지금 중장님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흥룡의 사람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강빛나가 탄약고 쪽 연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석범 대위도? 백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중장님 동선을 흥룡회에 넘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강빛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야산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혔죠. 탄약고 방향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강빛나가 백영우를 보며 낮게 말했어요. 할 말이 더 있겠지. 백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습니다. 야산을 벗어난 세 사람은 백영우가 미리 세워둔 민간 차량을 타고 1시간 넘게 달렸어요. 차는 경기도 외곽 야적장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멈췄죠. 창고 안은 겉보기와 달리 내부 벽에 방음제가 덧대어 있었고 접이식 탁자 위에 노트북 2대와 무전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강빛나가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백영우가 전등을 켜며 대답했어요. 오 장군님이 독살당하기 석 달 전부터요. 장군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뭔가 잘못되면 중장님한테 이걸 넘기라고. 강빛나가 탁자 앞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이걸 맡긴다고 알고 계셨어? 백영우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중장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군 안에서 흥룡회가 아직 건드리지 못한 사람, 수사권을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이 중장님이라고. 강빛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탁자 위 노트북 화면에 전원이 켜지며 파일 목록이 떴죠. 오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중장님, 저는 오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탄약고 폭발 사고 보고서를 올려야 할 텐데요. 강빛나가 오대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준이는 지금부터 내 직속이야. 보고는 나한테만 해. 탄약고 사고는 노후 설비 과열로 처리해. 오대석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백영우가 노트북 화면을 강빛나 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먼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인물 사진과 이름이 줄지어 나열돼 있었어요. 5명, 모두 50대에서 60대 초반 남성이었죠. 이 사람들이 현재 활동 중인 흥룡의 핵심 5명이에요. 최도엽 차관은 그중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고요. 강빛나가 화면을 훑으며 물었어요. 나머지 넷은? 합참 작전부장,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방산업체 대표들이에요. 방산업체 2곳이 탄약 밀매의 창구 역할을 했죠. 강빛나가 눈을 들어 백영우를 바라봤어요. 공식 수사로 못 가는 이유가 뭐야? 증거가 이 정도면 헌병대나 검찰에 넘길 수 있지 않아. 백영우가 낮게 말했어요. 헌병대 수사단장이 흥룡의 사람이에요. 검찰에 넘겨도 중간에서 묻힐 거예요. 오 장군님도 처음엔 그 방법을 쓰려다 당하셨고요. 강빛나는 양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창고 안이 잠시 조용해졌죠. 강빛나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면 돼. 백영우가 강빛나를 바라봤어요. 강빛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비공식으로 가야지. 이름은 어둠의 빛이야. 아버님이 보내준 거니까 아버님 뜻을 이름에 담겠어. 창고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오대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백영우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람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특전사 출신 중에 오 장군님이 직접 점 찍어 두신 인원이 3명 있어요. 전부 현역에서 예편한 지 얼마 안 됐고 흥룡회와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강빛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흘 안에 불러와. 다음 날 오전
강빛나는 군단장 집무실로 출근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과를 소화했어요. 김하사에게는 탄약고 봉쇄를 계속 유지하되 합참 쪽 압박이 오면 자신에게 바로 알리라고 지시했죠. 이틀 후 밤 컨테이너 창고에 다시 5명이 모였어요. 백영우가 데려온 3명은 40대 초중반의 남자들이었죠. 선임인 장태준이 벽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강빛나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오기 싫었어요. 전역하고 나서 다시 이런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거든요. 강빛나가 장태준을 정면으로 보며 물었어요. 그럼 왜 왔어? 장태준이 팔짱을 풀며 말했어요. 백 원사님이 오 장군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빚진 게 있어서요. 강빛나는 장태준과 나머지 2명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 내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나가도 돼. 이건 명령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하기로 한 일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잘못되면 내가 혼자 다 짊어질 거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빛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백영우를 봤어요. 자료 꺼내. 백영우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탁자 가운데로 돌렸어요. 오 장군님이 4년에 걸쳐 모은 자료예요. 흑룡회가 탄약 밀매 수익을 세탁하는 데 쓴 유령회사 12곳의 명단이고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거래 흐름이 전부 정리돼 있어요. 강빛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자금 흐름이 지금도 살아있어? 백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그리고 흑룡회가 내부 통신에 쓰는 비밀 서버 위치도 파악해뒀어요. 인천 소재 물류창고 지하에 있어요. 장태준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서버에 들어가려면 해킹이 필요한데 그쪽은 누가 담당합니까? 백영우가 옆에 앉은 막내 박세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친구가 특전사 사이버전 팀 출신이에요. 28쯤 돼 보이는 박세진이 노트북을 당겨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버 위치만 확실하면 접근 방법은 제가 찾아볼게요. 시간은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강빛나가 탁자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세진은 서버 침투 준비해. 장태준은 인천 물류창고 외부 동선 파악하고 백원사는 흑룡의 핵심 5명의 현재 스케줄 추적해. 오준이는 군단 내부에서 흑룡의 첩자 추가로 있는지 색출해. 각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빛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목표는 하나야. 다음 밀수출을 막는 거야. 그 전에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박세진이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서버부터 열어보죠. 박세진이 서버에 접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었어요. 컨테이너 창고 안 박세진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죠.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박세진이 자리에서 등을 펴며 말했어요. 들어갔어요. 백영우가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통신 내역 보여? 박세진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네. 최근 2달치 전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박세진이 화면 한쪽을 가리켰어요. 선박 편명과 날짜, 그리고 화물 코드가 적힌 문서 파일이었죠. 평택항 출항 예정 선박 편명이에요. 사흘 뒤 새벽 4시 컨테이너 32개 분량이에요. 백영우가 강빛나를 돌아봤어요. 강빛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장태준을 봤어요. 평택항 부두 구조 파악됐어? 장태준이 탁자 위에 손으로 그린 약도를 펼치며 말했어요. 3번 부두가 화물선적 구역인데 진입로가 2갈래예요. 북쪽은 항만 정문을 통해야 하고 남쪽은 물류창고 옆 서비스 도로가 있어요. 야간에는 경비가 서비스 도로 쪽이 더 허술하고요. 강빛나가 약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흥룡회 쪽 현장 인원은 얼마나 돼? 백영호가 서버에서 뽑은 문서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현역 간부 3명이 현장 지휘를 맡고 민간 밀매상 인원이 15명 안팎이에요. 거기에 컨테이너 하역 인부들까지 합치면 30명은 넘을 거예요. 강빛나가 약도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병력은 내가 끌고 간다. 명분은 대테러 훈련이야. 야간 실전 훈련으로 군단 직속 1개 중대 출동시킬 거야. 장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현역 병력을 끌고 가면 흥룡회 쪽에서 눈치채지 않을까요? 강빛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대테러 훈련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해. 출동 명령은 당일 2시간 전에 내릴 거야. 세면 세는 사람이 흥룡회 사람인 거고. 사흘 뒤 자정, 강빛나는 군단 직속 1중대 지휘관 남기훈 대위를 집무실로 불렀어요. 남기훈이 들어서며 경례를 올리자 강빛나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새벽 2시 평택항 3번 부두로 출동해. 대테러 훈련이야. 완전 무장에 실탄 지급해. 남기훈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중장님, 실탄 훈련이면 합참의 사전 승인을. 강빛나가 남기훈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군단장 직권이야. 지금 당장 준비해. 남기훈이 잠깐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몸을 곧게 세우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새벽 3시 40분 평택항 3번 부두. 항구의 불빛이 검은 수면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선착장에는 대형 컨테이너 트럭 6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인부들이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선박 쪽으로 옮기고 있었죠. 부두 한켠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태블릿을 들고 하역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부두 북쪽 진입로와 남쪽 서비스도로 양쪽에서 동시에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대열을 이루며 부두 안으로 진입했죠. 검은 점퍼 남자 중 하나가 태블릿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군대다. 빠져나가.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부두 출입구를 전부 막아섰고 강빛나는 방탄조끼를 입고 남기훈 대위 옆에 서서 확성기를 들었죠. 전원 손 들고 엎드려. 움직이면 실탄 사격한다. 부두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하역 인부들이 손을 들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검은 점퍼 3명 중 하나가 옆에 세워둔 차 쪽으로 뛰었어요. 장태준이 그 앞을 막아서며 팔을 비틀었어요. 남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코를 박으며 쓰러졌죠. 장태준이 남자의 뒷목을 누르며 말했어요. 어디 가려고? 강빛나가 직접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갔어요. 오대석이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에 군용 탄약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상자마다 군 납품 마크가 찍혀 있었어요. 오대석이 상자 하나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중장님 맞습니다. 군용 5.56mm예요. 강빛나가 상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전부 봉인하고 목록 작성해.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은 총 28명이었어요. 그중 현역 간부 3명은 강빛나가 직접 계급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분리했죠. 남기훈이 체포된 현역 간부들을 바라보다 강빛나 옆에 서며 조용히 물었어요. 중장님,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빛나가 현역 간부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헌병대 직접 인계야. 오준이가 직접 챙겨. 날이 밝을 무렵 평택항 현장 사진과 압수된 장부 일부가 방송국에 전달됐어요. 강빛나가 직접 넘긴 건 아니었죠. 백영호가 미리 연결해둔 경로를 통해서였어요. 정오 뉴스가 전파를 탔어요. 군 탄약 해외 밀반출 적발, 현역 간부 3명 포함 28명 현행범 체포. 강빛나의 이름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소문이 퍼졌어요. 사흘 뒤 오후 강빛나는 혼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어요. 국화한 다발을 봉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죠. 늦가을 햇살이 묘비 위에 조용히 얹혔어요. 강빛나가 묘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아버님, 첫 번째는 됐어요. 찬바람이 묘소 앞 잔디를 쓸고 지나갔어요. 강빛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 상의를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평택항 사건 보도가 나간 지 닷새째 되던 날, 강빛나는 군단장실에서 합참 쪽 공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최도엽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김하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며 말했어요. 중장님, 오늘 오후 합참에서 탄약고 봉쇄 해제 관련 서면 요청이 왔습니다. 강빛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반려해. 조사 완료 전까지 봉쇄 유지한다고 답해. 김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다 멈추며 말했어요. 그리고 중장님, 따님한테서 오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못 받으셨다고 해서요. 오후에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강빛나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알았어. 오후 5시가 넘었을 때 강빛나의 개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강빛나가 전화를 받자마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따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강빛나가 몸을 굳히며 말했어요. 누구야?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강빛나는 즉시 딸 강아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 끊겼죠.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강빛나는 백영호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백영호가 전화를 받자마자 강빛나가 낮게 말했어요. 아린이가 없어졌어. 백영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언제부터요? 방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 아린이가 자기들 손에 있다고 했어. 백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추적 들어갈게요. 중장님은 움직이지 마시고 연락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강빛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창가로 걸어갔어요. 연병장 위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죠. 강빛나는 창틀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로부터 2시간 뒤 군단장 관저로 돌아온 강빛나의 개인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문자에는 링크 주소 하나만 달랑 적혀 있었어요. 강빛나가 링크를 열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두운 공간 안 의자에 묶인 채 앉아있는 강아린의 모습이 나왔죠. 눈을 가린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손목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어요. 강아린이 입술을 달달 떨며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강빛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죠. 영상이 전환되며 최도엽이 얼굴이 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반듯하게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죠. 최도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 중장, 오랜만이요. 이제 좀 대화가 되겠소. 최도엽이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요구사항은 3가지요. 첫째, 평택항에서 체포된 우리 조직원 전원 석방. 둘째, 전국 탄약고 봉쇄 즉시 해제. 셋째, 최도엽이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강 중장 본인의 자결. 최도엽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흘이요. 사흘 안에 3가지가 이행되지 않으면 따님은 돌려보내지 않겠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도엽이 뒤를 향해 손짓했어요.
영상 뒤편으로 지도 한 장이 잡혔죠.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지도였어요. 붉은 점 5개가 찍혀 있었죠. 서울 도심 가스 저장소 5곳에 우리 인원이 지금 이 순간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어. 강 중장이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면 그 장치들은 동시에 터질 거요. 영상이 끊겼어요. 강빛나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죠. 강빛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뒤 눈을 뜬고 백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영호가 받자마자 강빛나가 말했어요. 영상 봤어? 백영호가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방금 같은 링크 받아서 봤어요. 강빛나가 낮게 물었어요. 가스 저장소 5곳, 실제로 가능한 얘기야. 백영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어요. 외부 경비 수준을 알면 가능해요. 그리고 흑룡회가 연결된 해외 용병 조직이라면 그 정도 작전은 못할 것도 없어요. 강빛나가 눈을 가늘게 좁히며 말했어요. 아린이 위치는 추적 중인데 수도권 외곽인 건 확실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강빛나는 전화를 끊고 탁자 위 리스트를 꺼냈어요. 최도엽의 이름 위에 손가락을 얹었죠. 딸의 목숨, 도심 수백만 명의 안전, 그리고 군 지휘권. 강빛나는 3가지를 머릿속에 동시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관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깜빡이며 빛났죠. 다음 날 오전 강빛나는 김하사를 통해 합참에 공문을 보냈어요. 탄약고 봉쇄 해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김하사가 공문 초안을 들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중장님, 이거 보내시면 지금까지 버텨온 게. 강빛나가 공문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보내. 김하사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강빛나는 군단장실을 나서며 백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린이 위치 나왔어? 백영호가 바로 대답했어요. 경기도 가평 쪽 폐공장이에요. 박세진이 최도엽 영상에 찍힌 배경 노이즈 분석해서 좁혔어요. 위성 지도로 보면 건물이 3동인데 아린 씨는 가운데 동에 있는 것 같아요. 강빛나가 차에 오르며 말했어요. 가스 저장소 5곳은 장태준이 2팀으로 나눠서 지금 이동 중이에요. 건물 진입까지 3시간 잡고 있어요. 강빛나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맞춰야 해. 아린이 구출하는 것과 폭발물 해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최도엽이 원격으로 장치를 터뜨릴 시간이 없어. 백영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중장님은 직접 가평으로 가실 겁니까? 강빛나가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린이는 내가 데려와. 전화가 끊겼어요. 조수석 발밑에는 방탄조끼와 권총이 놓여 있었어요. 강빛나는 신호등 앞에서 잠깐 멈추며 방탄조끼를 집어들었죠. 군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단추를 잠그며 다시 출발했어요. 가평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해가 기울 무렵 강빛나는 폐공장에서 500m 떨어진 야산사면 아래 차를 세웠죠. 백영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쌍안경으로 공장 건물을 보고 있었죠. 강빛나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경호 인원은? 백영호가 쌍안경을 내리며 말했어요. 가운데 동안에 3, 바깥에 2이에요. 최도엽은 오른쪽 동에 있어요. 거기도 경호원 3이 붙어 있고요. 강빛나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장태준 팀은? 백영호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건드리며 말했어요. 2팀 다 저장소 건물 바깥 진입 완료했어요. 장태준이 30분 더 달라고 합니다. 알았어. 30분 기다린다. 강빛나는 공장 쪽을 바라봤어요.
저녁 바람이 공장 지붕 위 녹슨 철판을 흔들었죠. 강빛나는 권총 탄창을 뽑았다 다시 밀어넣으며 안전장치를 확인했어요. 35분 뒤 이어폰에서 장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비됐습니다. 강빛나가 백영우를 보며 말했어요. 간다. 백영우가 앞장서고 강빛나가 뒤따랐어요. 두 사람은 허리를 낮추고 잡초 사이를 빠르게 가로질러 가운데 동측면 벽으로 붙었죠. 건물 바깥 경호원 2명은 정면 출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백영우가 손짓으로 강빛나에게 왼쪽을 가리켰어요. 강빛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백영우가 오른쪽 경호원의 뒷목을 팔로 감아 제압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순간 강빛나가 왼쪽 경호원의 팔을 비틀어 벽에 밀어붙였어요. 짧은 충격음이 났지만 비명은 없었죠. 강빛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쪽은 빈 공장 내부였고 한켠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격리 공간이 있었죠. 경호원 한 명이 강빛나를 발견하고 총을 들었어요. 강빛나가 몸을 옆으로 틀어 피하며 경호원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강빛나가 경호원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콘크리트 바닥에 눌러버렸어요. 나머지 2명이 뛰어나왔지만 뒤따라 들어온 백영우가 막아섰어요. 강빛나가 격리 공간 철문을 당겼어요. 잠겨 있었죠. 강빛나가 쓰러진 경호원 주머니에서 열쇠를 빼내 자물쇠에 꽂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어두운 공간 안쪽에 강아린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어요. 눈가리개는 벗겨져 있었고 강아린은 소리가 나자 고개를 확 돌렸죠. 강빛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강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터졌죠. 엄마. 강빛나가 들어가 케이블 타이를 잘라냈어요. 강아린이 강빛나의 목을 붙들고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죠. 강빛나는 강아린의 등을 한번 꽉 안았다가 떼어내며 말했어요. 다쳤어? 강아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강빛나가 강아린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백원사 따라 나가. 절대 뛰지 말고 허리 낮추고 걸어. 강아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빛나가 백영우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백영우가 강아린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죠. 이어폰에서 장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장소 5곳 전부 장치 해체 완료했습니다. 강빛나의 눈이 오른쪽 동 방향으로 향했어요. 강빛나는 권총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오른쪽 동쪽 출입구로 다가가는데 안쪽에서 문이 벌컥 열렸죠. 최도엽이 점퍼를 걸치고 뛰쳐나왔어요. 경호원 없이 혼자였죠. 강빛나를 보자마자 최도엽이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어요. 강빛나가 소리쳤어요. 최도엽 서. 최도엽이 멈추지 않았어요. 강빛나가 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죠. 탕하는 총성이 어둠 속에 울렸어요. 최도엽이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어요. 그대로 무릎을 꺾으며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죠. 강빛나가 다가가 최도엽이 등 뒤에 무릎을 올리고 손목을 눌렀어요. 최도엽이 이를 악물며 올려다봤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 뒤에 있는 게 뭔지 당신은 몰라. 강빛나가 케이블 타이로 최도엽의 손목을 묶으며 낮게 말했어요. 알아야 할 건 내가 알아서 찾아. 최도엽이 체포된 날 밤 강빛나는 가평 폐공장에서 직접 헌병대에 연락해 인계 절차를 밟았어요. 최도엽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들것에 실려 나갔죠. 나가면서도 강빛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강빛나는 그 시선을 받아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부터 흑룡의 연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시작됐어요. 합참 작전부장과 수도방위 사령부 참모장이 잇따라 직위 해제됐고 방산업체 대표 2명은 검찰에 넘겨졌죠. 평택항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와 박세진이 서버에서 뽑아낸 자금 흐름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사라졌던 10억 발의 탄약 가운데 6억 발 이상이 유령회사 창고 3곳에서 발견됐어요. 나머지는 이미 해외로 반출된 뒤였죠. 국방부는 전량 국가 귀속 처리 절차에 들어갔어요. 보름이 지났을 때 강빛나는 군단장실 책상에 혼자 앉아 서류 한 장을 앞에 놓았어요. 전역 지원서였죠. 강빛나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어요. 김하사가 서류를 전달하러 들어왔다가 책상 위 전역 지원서를 보고 멈칫했어요.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장님, 이건... 강빛나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비공식 작전을 군단 병력으로 수행했어. 책임을 져야지. 김하사가 봉투를 받아들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눈가가 빨개졌죠. 중장님이 안 계셨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강빛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봉투 올려. 김하사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전역 지원서가 합참에 올라간 지 사흘 만에 군 내외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현역 장성 12명이 연명으로 반려 의견서를 냈고 퇴역 장성 모임에서도 성명이 나왔죠. 언론에는 강빛나를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일주일 뒤 합참의장이 강빛나를 직접 불렀어요. 합참의장 이도영 대장은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강빛나를 맞았죠. 이도영이 전역 지원서가 든 봉투를 강빛나 앞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받을 수 없어. 강빛나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의장님, 절차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도영이 팔짱을 끼며 강빛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강 중장, 군법상 군단장 직권으로 수행한 작전에 대한 사후 승인 조항이 있어. 이번 건은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 법무실에서 이미 검토했고. 강빛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도영이 봉투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다음 인사에서 대장 진급 후보에 강 중장 이름이 올라갈 거야. 그냥 자리 지켜. 강빛나가 이도영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빛나는 백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백영호가 받자마자 강빛나가 말했어요. 전역 지원서 반려됐어. 백영호가 낮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네요. 오 장군님이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강빛나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수고했어, 백원사. 백영호가 대답했어요. 중장님이 더 수고하셨죠. 전화가 끊겼어요. 다음 날 오후 강빛나는 경기도 이천 시아버지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묘소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강빛나는 품 안에서 오세연이 남긴 유언장 봉투를 꺼냈어요. 강빛나는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펼쳐 읽었죠. 빛나야, 이 숙제는 내가 풀어야 한다. 미안하다. 강빛나가 봉투 옆에 준비해온 작은 철 그릇을 꺼냈어요. 편지와 유언장을 접어 그릇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종이 끝에서부터 불꽃이 번지며 타올랐어요. 강빛나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숙제 끝났습니다, 아버님. 바람이 불어 연기가 묘비 위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강빛나는 제가 다 식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묘소에서 내려온 강빛나는 차에 탔어요. 군단으로 돌아가는 길
조수석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죠. 발신자는 박세진이었어요. 강빛나가 전화를 받자 박세진의 목소리가 긴장된 채 흘러나왔어요. 중장님, 흑룡의 서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강빛나가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뭔데? 박세진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어요. 흑룡회가 외부 조직에 정기적으로 자금을 보낸 흔적이 있어요. 흑룡회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곳이에요. 수신처 코드명이 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백호라고 돼 있습니다. 강빛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차가 멈춰섰죠. 강빛나는 앞 유리 너머 텅 빈 도로를 바라봤어요. 자료 전부 보관해. 건드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강빛나는 다시 출발했어요. 군단 정문이 보이자 위병이 경례를 올렸어요. 강빛나는 차에서 내려 군복 상의를 여미고 연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구령 소리가 연병장 위로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강빛나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강빛나는 오늘도 연병장을 걷습니다. 계급장도 훈장도 그녀를 설명하지 못해요. 시아버지의 유언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혼자 싸워 이긴 사람. 딸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이기도 했고 총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군인이기도 했죠. 흑룡회는 무너졌지만 박세진이 찾아낸 코드명 하나가 조용히 남았어요. 백호.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강빛나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숙제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숙제가 놓였다는 걸 강빛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억울함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강빛나처럼 끝까지 걷는 사람이 있는 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